자,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북한의 모습에, 북한의 실상에 대한 얘기는 검증이 끝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를 뿌리로 하는 생각들, 어떤 관념들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장기표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 전에는 말하자면 70년대나 또 80년대 초반까지는 또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북한이 정말 우선 빈곤하고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고 또 인민들의 삶이 굉장히 정말 참혹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말하면 꽃뱀 그런 행태로라도 삶을 중국에 도망 나와가지고 막 가려고 치면 남한으로도 넘어오고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래도 또 이런저런 논리를 구사해가지고 북한을 옹호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요, 북한이 못 사는 데는 첫 번째는요, 이 세계 군사적으로 최강대국인 미국, 제국주의 미국하고 대결하려고 하니까, 특히 제국주의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없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력에다가 많이 경제력을 투입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인민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변명이고, 또 하나는요, 좀 세부적인 건데, 이 90년대 이 초반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한 94년도나 이럴 것 같은데, 내가 부산대학교 강연하러 간 날인데 일면 머리 기사예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굶주리는 북한 동포요. 우리 심총무 한번 그 들어가 봐봐요. 굶주리는 북한 동포요. 그 일면 머리 기사에 났어. 그럼 굶주리는 북한 동포니까 이게 왜 못 사느냐면 사회주의 때문에 못 사는데, 이걸 뭐로 핑계를 대느냐? 못 사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정을 하면서 주로 홍수 때문에 또 못 산다 이거야. 그걸 북한에서는 큰 물이라 그래. 큰 물. 홍수 때문에 못 산다. 심지어는 또 가뭄 때문에 못 산다. 말하면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 그러냐? 그러니까 도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사는 원인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 핑계를, 이유를 딴 데로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된다. 이거를 또 기가 막힌 일이지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북한의 사회주의로 말미암은, 또 폐쇄적인 독재로 말미암은 그 폐해가 뭐냐면 인민의 삶의 피폐함이 드러났으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이유로 이걸 또 변명을 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네, 이게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볼 근거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산다랄지, 그 다음에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랄지 이런 근거가 있는데,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이게 끊겼거든요. 그런데 쟁점이 되는 거는 90년대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친북적 성향과 사고 구조가 유지되었는가 하는 게 제가 볼 땐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게 이제 애초에 보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운동권의 사고 구조 안에 친북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초반에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산하고 해소하기보다는 그것을 유지시켰던 거죠. 그게 또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금 2020년 상황에서도 그대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쟁점이 있다면 아까 했는데 친북적 사고 구조의 원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어떠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유지되었는가. 저는 지금쯤 되면 심리적인 요인을 좀 들먹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장기간 유지되었는가? 예, 그거는요, 우선요, 이 사람들이요, 남한 사회 내에서 자기네들의 집단적인 힘, 권력, 이익을 유지하는데 북한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편리한 겁니다. 또 옹호할 논리를 또 개발을 했어요. 개발이 아까 말한 대로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특히 이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데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려웠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이요, 예를 들자면은 세습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 이런 이 막강한 미국하고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뭐 민주주의니 이렇게 해가는 안 되고, 역시 북한 사회에서 가장 큰 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말은 이유는 수령론이에요. 이론은 수령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하자면 백두산 활동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화하는 논리로 남북 관계가 왜 안 좋아지느냐? 그건 전부 다 남한 정부 탓이요. 남한 정부가 반공주의, 옛날에는 반공주의 또는 반공주의는 아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때는 대북한 경제, 이런 것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 또 핵무기 같은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 예를 들면 90년 12월 31일 나온 비핵화 선언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또 이것도 미국하고 대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미국은 핵탄두를 옛날에는 8,000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5,000개 갖고 있는데, 그렇게는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북한은 못 가느냐, 이런 거.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봐야 절대로 남한을 쏘지 않는다. 심지어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민족적으로는 더 낫다. 통일되면 우리도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통일이나 평화에 대해서는 내 말이 길어서 좀 이따 또 할 거고. 여기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좀 한반도의 저는 이제 북한 정통론 같은 거, 그러니까 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친북적 사고 구조의 원형을 파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원형이요. 그 아까 우리 민 소장도 잠깐 말씀했듯이 이제 이 뿌리는 뭐냐 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는 북한이다 이거야. 남한이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주된 이유는 첫째, 북한은 무장투쟁을 한 김일성 주석 중심으로 정부가 구성됐고, 남한은 미국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좋게 말해도 외교론적인, 외교론을 강조한 이승만, 말하자면 미국 의존적인, 뭐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앞제비, 이런 식으로 저거는 말하지. 그 사람이 주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고 여기는 자본주의고, 또 저기는 또 토지개혁, 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는데 여기는 또 유상몰수 유상분배 해가지고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의 위주로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저쪽은 친일분자를 숙성했는데 이쪽에서는 친일분자를 오히려 중용했다. 이런 등으로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 남한 정권은 미국이 그냥 세운 나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어. 근데 요렇게 말한 거 요거 자체는 상당히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 북한이 나쁜 게 굉장히 많거든. 그거는 오미다 생략하는 거야. 나쁜 게 뭐냐? 북한에서는요, 친일 분자를 색출한 점은 있지만
얼마나 완장찬 사람들 위주로 핍박을 했는지 모르거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살도 하고, 특히 또 박한영이나 조수홍 선생 이런 사람들 얼마나 정말 우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요 권력투쟁인데, 실제로는 권력투쟁이면 권력투쟁에서 밀어내는데, 이건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전부 다 이건 미제국주의 앞제비로 해가지고 처단했습니다. 이러니까 남한에 못지않은 그런 숙청을 했거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쟁점을 하나 걸면, 첫 번째는 선생님 아까 얘기는 해전사하고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거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북한 정통론, 그러니까 한반도에 들어선 남북한 정통론에서 정통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근데 그거는요, 남한이 북한이요 굉장히 정통성을 따진다면 초기에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난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운동권 선배들이 북한을 굉장히 옹호할 때도 난 좀 반대한 사람이야. 그 반대한 이유는 이런 일이 있어. 아주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면, 우리가요 박정희 정권을 반대할 때 뭐 박정희가 뭐 독재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장기 집권 박정희를 반대했습니다. 70년, 71년도, 72년도 때.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를 장기 집권을 그런데 북한을 옹호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어서, 나는 뭐 이 사람들 이름도 다 알지. 있어서 아이 선배님, 우리가 박정희를 반대하는데 장기 집권한다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정희는 장기 집권한 게 한 10몇 년밖에 안 되거든. 몇 년 안 되죠. 그런데도 김일성이 그때 이미 벌써 30년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박정희를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면 좋아요. 김일성이는 장기 집권을 30년 했는데 지지하면 됩니까? 그 나는 반대했지. 나는 그래서 그다음 나는 또 하나는 나는 굉장히 만물의 척도가 나예요. 내가 진심으로 생각해봐. 나는 북한 같은 사회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회.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1970년, 이게 굉장히 오래 전 아니에요. 그 운동권 사회에서도 초기지. 이때 내가 마침 군대 제대를 해가지고, 제대하기 전에 내가 이제 뭐 삼성 사카린 밀수 대못하고 내가 꽤나 유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7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 10주년 기념 강연회에 내가 학생 대표로 연사로 나갔어. 함석헌, 이수정, 나 이렇게. 그 내가 그때 그 연설을 뭐라고 했느냐 뭐 내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의 운동권 뭐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하지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내가 우리 선배들이 볼 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명분이고, 자기가 마르크스가 되거나 레닌이 되거나 모택동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거다. 얘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진짜. 근데 내가 이 말 속에는 공산주의 운동사가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 했지만은 1인 독재입니다. 나는 1인 독재를 배격해. 레닌 1인 독재였지. 스탈린 1인 독재지. 모택동 1인 독재지. 김일성 1인 독재지. 나는 그래서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항일 무장 투쟁한 사람이 주석이고 나라 세우고 뭐 친일 문제 등등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남한보다도 더 정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북한을 어떤 시기에 정통으로 인정했다면 그게 40년을 거슬러서 북한에 대해서 나름 애정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아니라면 그럼 있을 수. 나는 그래서 북한을 굳이 예를 들지, 얘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예를 들어도 나는 공산주의 자체가 틀렸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는
그것이 그 사회의 발전에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울 때가 있다. 공산주의도 예를 들자면은 1917년부터 1960년까지는요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했잖아요. 소련이 농업국가에서부터 첨단 산업국가인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따라갔어요. 60년대 초반에. 그건 뭐 덕분이냐? 스탈린 덕분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체제 덕분이었어요. 중국이 194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인민공사 등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큰 나라가.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뭐 덕분이냐? 모택동 덕분이라기보다도 사회주의 체제의 덕분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맨날 소작농이나 하다가 야, 이 토지 전부 다 우리 거야. 공동 소유하는 거야. 일할 의욕이 생기지.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해가지고 잘 사는데 일정하게요. 먹고 살 것이 딱 생기면 이런 거는 인센티브가 못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거는 독일, 소련, 중국, 북한이 전부 붕괴하는 거는 사회주의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못 사는 겁니다. 한때는 사회주의 때문에 발전했는데 지금 못 사는 거는 사회주의 때문에 일을 안 해. 선생님 그러니까 사회주의 초기에는 어떠했고 사회주의 후기에는 어떠하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전체가 어떠한 거다라고 평가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나 하면 그건 사회주의만이 아니야. 자본주의도. 그러니까 평가는 뭐 복잡하게 하는 건 자유인데 옳다 그러다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자본주의도요. 일정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 발전에 굉장히 기여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가 사회 발전에 역기능합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야. 이건 쭉 펴서 평등도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는 평등을 주된 사회 운영 원리로 삼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조건이 바뀌면 평등을 강조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를 북한 체제까지 확장을 한다면 김일성 체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의 관점에서 초기에는 정통성이 있지만 지금은 비효율적이고 독재적인 게 없다. 이렇게 평가해야 그렇게 평가해야지.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주의가 북한 사회에서 좋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나쁜 거다 이거야.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요 주장은 참고로 나는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념의 생명성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학자를 나는 보지 못했어. 지금 그게 이제 저는 사실 저도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것만 놓고 보면 북한 체제는 게임이 안 돼요.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양한 변종들이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은 문제지만 항일 무장 투쟁의 관점에서는 정통성이 있다랄지, 북한이 지금은 문제지만 사회주의적 순결성을 지킨다랄지 이런 식의 변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좀 문제 더디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북한 정통론이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라는 게 역사라는 맥락하에. 저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같은 거 막 보면 신채호 평가 보면 쟤네들이 우회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북한이 정통하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변종 역사관이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뿌리로부터 공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남북한 정통론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 세계관 이를테면 미국 주도의 영미권 주도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한반도에 하고 80년대에 세계 정보통신 문명의 선두주자로 한국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의 2020년도 반도체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관이라고 역사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 쿼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 정통론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데 민 소장이 내가 지난번에 어디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느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옳았을 때는 옳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 옳았을 때는. 그 다음에 근데 보통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떠느냐 하면 지금 사회주의가 나쁘니까 나는 지금 사회주의 전혀 인정하지 않거든. 지금 사회주의가 나쁘니까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자꾸 나빴다고 주장해.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야. 또 사회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산 사회주의 덕분에 북한이 잘 살았다니까. 러시아가 미국을 필적했거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지금 사회주의가 나쁘니까 모든 사회주의는 나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근데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진영에서는 뭐 너무너무 그렇고 그 말 안 하면 그냥 역격되는 거예요. 특히 나 같은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책에도 어떤 이념도 생명이 있다 이거야.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가 달라진다 이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도 없어. 굉장히 나는 그다음 또 금방진 말 하나 하면 사회과학 지식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제로 돼 있습니다. 빵점이야. 몰라. 사회과학 지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도 20세기의 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허물허물하고 있어. 예를 들면 이념적으로 하더라도 유럽 사민주의가 한계에 부딪혔거든.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뛰어났다는 사람이 자크 아탈리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프랑스에. 그런데 그 사람요 책 읽어보면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뭐 이제는 환경 좀 또 뭐 여성 문제, 뭐 청년 문제 이런 거 좀 첨가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내 결론 줄이면은 나는 그 이념도 뭐도 그때 당시에 옳았으면 옳은 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 이후에 틀린 거다 이거야. 모택동이가요 지금 문화혁명으로 엉망으로 했다고 해서 모택동이가 1930년부터 그 중국 공산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온 거가 전부 다 그 잘못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잘한 거예요. 아주 해도 잘했지. 난 그런 입장. 그럼 약간 이영희 선생에 대한 평가와 연동을 한다면 이영희 선생 70년대 관점에서 보면 이영희 선생과 장기표 선생은 같이 간 거잖아요. 같이 갔지. 같이 갔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영희 선생이 그때 의식화를 시킨 거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쁜 게 아니었어요. 민주화에 굉장히 기여했지. 내 말은 이것이 틀렸음. 그때는 또 크게 틀린 것도 또 아니야. 왜? 북한이 그때 나왔는데. 그런데 그 뒤에 틀린 것이 그 이영희 선생 간파를 했다 이거야. 간파를 했으면 그걸 고지고대로 말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얹혀가려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려고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이렇잖아요. 참여를 하면 그걸 공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더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리영희 선생의 저작을 새롭게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 중에 하나는 리영희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쓰던 77년에 그러니까 이건희는 뭘 하고 있었는데 이건희가 한국반도체를 74년에 인수하고 일본의 삼성전자에 그 일본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영희 선생의 가장 그 가슴 아픈 거는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했구나 이 아저씨. 그러니까 그 시절에 중국 베트남 갖고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한 인간은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정보통신 문명이 거대하게 열리고는 있는 상황에서 리영희 선생은 참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이렇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하면 내가 이영희 선생, 내가 이제 학생 운동을 아주 정말 직업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1970년 가을에 이영희 선생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영희 선생이 유명해진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는 법대만 수강 강연 듣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의 유명한 학생 운동가들은 다 모이는 때니까 그때 유명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이 탁월했지. 백낙석 선생도 마찬가지야. 나는 백낙석 선생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배운 게 많지.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이영희 선생이 잘못된, 아까 몇 번 말했는데 잘못된 걸 자기가 알았단 말이야. 그럼 고쳐야지. 그건 안 고친 게 문제지. 그리고 이 정통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나라가요 정통성이 있었다고 해서 그건 계속 정통성을 인정해 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프랑스 혁명을 선전하는 의미가 있었고 또 나폴레옹 법전이 있어요. 유명한 거야 지금. 현대법에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어쨌냐? 독재를 했거든. 그냥 프랑스 혁명의 의미하고는 정반대로 갚은 거야. 루이 16세보다 더 독재해봤지. 그러면 선생님 의견을 정식화해서 얘기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이 알려졌음에도 그렇게 장기간 그런 생각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건 아까 이유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말했고 또 아까 해법은 뭐세요? 해법은요 사물을 바로 봐야지. 사물을 바로 봐야지. 그럼요. 북한이 전에 못 사면 그래서 이 해법이 뭐냐면 우리 지식인들을 규탄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한겨레 신문. 그러니까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이 지식인들이 솔직히 말 나하고 상대를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왜? 내가 뭘 말해도 나한테 도전을 별로 안 합니다. 왜? 살아온 것도 그렇고 논리도 내가 별로 뭐 사심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여기에 내 지금 생각은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면 이 이기주의자들이 저 권력 따라다니시나 계속 잘못된 주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재생산 확대되는 거예요. 저 시민운동 말초까지.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난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말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북한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장할 때는 남한운동권이 통일주의자요. 그게 주로 92년도까지야. 우리 민소당 잘 알 거 아니에요. 92년도까지 그러는데 93년도부터는요 통일 배격이야. 통일 주장 안 해. 이게 확 바뀌는 거야. 웃기는 놈들이지 사실은. 왜 그러느냐. 보니까 국력의 차이가 너무 나거든. 남북한 국력 차이. 만약에 통일이 되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게 생겼거든. 그래서 통일을 싹 뺍니다. 통일을 빼고 뭐냐. 평화야. 남북관계 평화. 평화를 강조합니다. 지금은 어떠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 계속 통일주의자예요. 나는 지금이야말로 통일의 적기라고 보는 사람인데 통일 주장하면 이 주사파들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거부 세력으로 몰아요. 수구 반동으로 그렇게까지 통일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냐 평화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운동권이 있잖아요. 운동권뿐만 아니야. 여기 지금 중앙일보 홍석현 뭐 이름을 거명해서 하는데 우리 운동권에 나보다 몇 년 선배되는 사람들 다 평화. 그렇지. 평화만 강조합니다. 이게 뭐냐. 전부 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겁니다. 북한. 근데 이 평화 강조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교란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 맨날 미국이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겨레 신문 같은데 광고 많이 나잖아요. 여러 사람 뭐 수백 명 이름 나열해가지고 미국 말이야. 미국이 이거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 안 된다. 우리 이걸 배격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거를 내가 만날 비판을 하는데 내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야. 지금 이 평화는 김정일 또는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논리거든. 안 그래요?
그 계속 이쪽 남한 운동권은 한때는 김일성이 이때는 통일이 주니까 그거 따서 통일하자고 주장했고, 그 뒤에는 통일해봐야 이거는 경제력의 차이에서 흡수 통일되게 생겼으니까 통일은 빼고 평화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남한 운동권이 전부 다 평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북한을 위한 거죠. 북한.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핵무기도 말했는데 핵무기 보유를 하나는 미국과 대결하려고 하니까 보유해야 된다. 뭐 또 이 핵무기 회담을 깬 거는 핵무기 회담을 깬 것은 미국이다 하고 맨날 말해주는 사람이 아까 말한 이영희 선생 같은 사람들, 여기 또 문정인 씨 같은 사람, 문정인 있잖아요. 문정인 이런 사람들 뭐 이상한 문서 하나 가져와가지고 미국이 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북한 편을 들고 있지. 제가 요 맥락과 관련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 집요한 언론 공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파들이 통일운동을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연방제 방식, 평화공전 방식의 통일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공전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북한의 행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칼 858기나 뭐 버마 아웅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쯤 됐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이 조작이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범람하는 어떤 관점 언론들이 있으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30년간 이렇게 되니까 칼 858기 사건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남한에 군사 공격을 가하는 북한은 존재하지 않아. 딱 떼놓고 평화 공존하는 어떤 가상의 정치적 실체로서의 북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 858이나 뭐 천안함이냐 뭐 공작이니 조작이니 이런 얘기가 범람하니까. 근데 딱 문제가 된 게 이제 연평도권이에요. 연평도권은 뭐 지금 명백하고 이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평도 사건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 통일 문제랑 결합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의 지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칼 858기는 떼내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내고 노니까 평화공조가 대남 군사도발을 하는 북한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쟤네들이. 이게 좀 바보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장기간 선전 공작, 그러니까 조작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되니까 어떤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주 판타지 같은 어떤 북한관, 통일관들이 지금 있어요. 판타지. 그런 건 안 바뀝니다. 연평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이지만 연평도 사건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최근에 보면 환상적인 대북간의 기저에 있는 거는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집단적 침묵 상태가 굉장히 오래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집단 이기주의하고 또 결합되어 있는 거야. 집단적 침묵 상태가 이기주의랑 결합시켜서 결합되어 있는. 자기네들은 정치적으로 그 블록을 아까 말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좀 예를 들자면 북한은 남한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남한 정권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2006년인가 2007년에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있어요. 2007년이지. 7년입니다. 2007년. 그 노무현 김정일 회담의 일지가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 내부에 들어가면 다 나와. 그걸 보면 얼마나 김정일이가 남북 간의 교류, 경제협력,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그 문건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내 우리 민 소장도 내 말 잘 들어봐. 나중에 한번 읽어보라고. 드러나 있고 이것을 압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쓴 글에. 그랬는데도 북한이 개혁 남한과의 그 대화 교류 뭐 협력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모르고 인정을 안 해. 계속 안 되는 남한 탓이야. 내가 요즘 소개를 하면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그 글도 옛날에 많이 썼어. 그거를 읽어보세요. 남한 대화 그 대화록이야 대화록. 대화록을 읽어보면 이 대화록 요지가 이래. 노무현이 이제 10월 3일에 갔잖아. 딱 가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이제 첫날 보작하는 거야. 보는데 남한은 말이야 국가보안법 폐지도 안 하고 한미연합 훈련하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뭐 이런 소리 자꾸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 위원장님 내일 또 김정일 위원장 만나도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으면 나는 보따리 삽니다. 이 말이 회고록에다 나와 있어. 보따리 삽니다. 노무현 스타일이지. 그렇게 딱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이제 김정일이를 만난 거야. 만나니까 김정일이가 그 노 대통령 하실 말씀 역시 노련하거든.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간 거 있지 않아? 뭐 서해 평화지구, 뭐 경의선 복구, 뭐 길 닦아준다, 뭐 경제협력한다, 잔뜩 말한 거야. 오전 끝날 때쯤 돼서.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 대통령 그 남북 간에 그런 거 다 합의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내보는 거야. 그리고 김중건이 있잖아. 김 누구지? 김중 그 대남 남쪽 본부장 김중 뭐야? 예, 그냥 통과하시죠. 김중건. 네. 그냥 노 대통령 오후 일정이 어때요? 뭐 오후 일정은 뭐 아리랑 공연 보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 이거. 다 그 해봐야 그 남북간 안 지키면 그만하고 끝내보면 아무 소득이 없잖아. 그 노 대통령이 거기서 막 엉겨붙은 거야. 김 위원장님, 그 아리랑 공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이걸 합의를 해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는 뭐 김정일이 김 부장 그 뭐 오후 그 뭐 공연 꼭 봐야 돼요? 아니,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오후 회담 또 합시다. 이래가지고 오후 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야. 오후 회담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후에는 이제 연석 회담 한다고 각자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들어오는데 북한에서는 뭐예요? 김건 한 사람만 딱 김양건. 김양건이. 예. 예. 한 명만 딱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이제 다 들어갔어. 북한에서는 소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산업부 장관 무슨 부장 아니겠어. 그렇다 하는데 오후에는 어떻게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 노무현 대통령 우리 쪽 참모들한테 내가 아침에 오늘 김정일 위원장 만나보니까 개혁 개방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대화 중에 개혁 개방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도 해놔. 그래서 오후 회담을 하는 거야. 오후 회담을 하는 데는 그때 이제 김만보기가 이제 석이래. 나는 그런 거 처음 알았는데 국정원장이 석이야, 석이.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뭐 하면 김 원장 나 동의하니까 그거 서세요. 서라 이거야. 또 뭐 하면 그 합의된 거다 이거야. 또 서라고. 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그냥 말하는 거 전부 다 받아들여보는 거야. 이래가에 나온 게 14선언인가 그거예요. 14합의상 14에 10월 4일. 그 김정일은 뭐냐? 전혀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또 뭐 자꾸 뭐 계산하니까 그냥 합의해 준 거예요. 안 지키면 그만인 거야. 진짜로.
그런데 지금 요 남쪽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 뭐 있잖아요. 그 이창복 씨하고 다 그 위원장도 하고 하는 거. 그거 계속. 근데 그래 핑계를 주냐. 북한은 지키려고 하는데 남한이 안 지킨다 이거야. 이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내가 두 가지를 들면 금강산 관광 있잖아요.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서 안 하려고 그런데 뭐든지 이게 안 되는 책임을 북한이 지지 안 하고 남한에다 돌리는 게 북한의 술책이에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도저히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겠는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루에 매일 30만 명이 와. 하루에 아니라 하루에 3,000명이 와요. 근데 3일에 한 번씩 가니까 1년에 30만 명이 오는 거야. 30만 명이 한 분에 $100씩 그 관광료를 받기 때문에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000만 달러예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요 맨날 금강산에 가서 3,000명이 그 댕기기에 금강산이 그냥 남한 사람 천지가 된 거야.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에 한 번 갈 수 없는데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길래 맨날 금강산에 와서 사느냐 이게. 실제로는 남한 사람 중에도 많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중단시켜야 되겠다. 체제 유지에 곤란하다. 그런데 중단시키는데 북한에서 중단시키면 곤란하니까 남한에서 스스로 안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초병을 시켜서 박광자 씨를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야. 그래서 죽이는데 만약에 그런데 죽이는데 야 말이야 이 초병이 죽인데 말이야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래 안 하면 우리는 금강산 관광 중단시킨다. 그런 말 나오기 생겼잖아요. 절대로 진상 규명도 안 하고 책임자 처벌을 물론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과를 하면 또 보내게 돼 있으니까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남한을 당합니다. 이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야. 흔히들 5.24 조치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남한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에 중단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중단하려고 한 거예요. 북한이.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2013년도일 거야. 2013년 3월 달에 중단하기 전 그 앞에 이명박이 때 한 4, 5개월 중단한 일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중단을 해놓고 보니까 약 한 25만 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재개를 한 겁니다. 재개를 했는데 역시 올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 초코파이를 그 현금은 상여금으로 못 주게 돼 있어요. 현금은.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주는데 그 초코파이가 남한보다 더 비싸게 북한 전역으로 돌아다녔잖아요.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대한 동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거를 자르려고 해. 개성공단을 폐쇄하려고 마음 먹어가지고 그래 폐쇄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북한은 실제로는 남북 간의 관계를 차단하고 싶은데 그 원인과 책임은 항상 남한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멍청하게 당하는 것이 남한이에요. 그 외에도 예가 많지만 그래서 하나만 더 말하면 이 정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지식인들 정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 말이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대북 강경책 때문에 남북 관계가 파탄났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문이 아니고 북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내가 조금 더 이어가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가 평화로워졌다. 그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더 남북관계가 파탄 상태가 지속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가 있냐. 2007년인가? 몇 년도지? 2017년 5월 10일 아니야.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그해 연말까지 북한에서요. 남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어. 윙크도 한 번 안 했어. 안 하다가 2018년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남북 관계를 잘하려고 그런 거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가고, 뭐, 북한에서도 오고, 와서 굉장히 잘 지냈지. 근데 왜 그러면 그랬느냐? 이게 북한이요, 남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북한은 남북 관계가 계속 경색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왜 그랬냐? 그때요, 한 11월 달경, 2017년 11월 달경에 어떤 소문, 그것도 상당히 정확한 소문이 돌아오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봄에 북한 핵시설을 폭격한다. 이게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돌아다녔어요. 아주, 심지어는 날짜까지 정해졌어. 3월 31일 날 북폭한다. 이거를요,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뭐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서 김정은이가 여기서 겁을 집어먹은 거야. 그래서 신년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화해해가지고 미국을 구워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 거지.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잘했어라거나 북한이 남북 관계 좀 좋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이제 오느라 가느라 정상회담도 하고 좋았는데, 언제부터 딱 끊겨버렸냐?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날 하노이 회담을 했어요. 이 하노이 회담은 사람들은 자꾸만 처음에는 노딜이냐, 아니 노딜 결렬이냐, 스몰딜이냐, 빅딜이냐 이랬는데, 우리 이 국장도 이거는 스몰딜 아니죠, 노딜 결렬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요, 그것도 김정은이 다 알지. 끝나고 나서요, 28, 딱 3일 후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그 전에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있었어요. 각각 30명씩, 남한 30명, 북한 30명 있었는데, 딱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북한에서요, 이걸 철수해버렸잖아. 연락사무소 직원들 다 철수해본 거야. 근데 이거 갑자기 철수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반만 남겨놓고 반은 철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북관계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일이 없어요. 왜?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정책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은 남한하고 관계를 좋게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이걸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남한 운동권은 계속 남북관계 경색된 책임을 맨날 남한 정권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반부는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을 알매도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정국에 대한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선생님의 의견이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계속 하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하여튼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하고, 최근에 하노이 회담 등등까지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부분에서 달리 말할 기회가 없겠기 때문에, 예. 시청자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하노이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 이거를 그 누구도 제대로 지적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내가 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를 딱 보았더니 이렇게 써놨어. 다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무능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저렇게 만들어놨다 이래 놨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나요? 그만큼 우리 사회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나 비판하려고 하는 조선일보조차도 이 실체를 모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합의사항은요,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주된. 그래서 그렇고 뭐 또 말 난 김에 그래서 2018년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G20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을 깜짝 방문을 했어요. 6월 30일 날. 깜짝 방문을 하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판문점에서 한번 뭐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갑자기 만났어요. 1시간 동안 만났어.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들 신문에는 다시 한번 만나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북미 간의 대화를 계속해 가자고 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도가 다 돼서 또 실제로 회담하고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나? 실무회담이 앞으로 한 보름 안에 열릴 겁니다. 보름 안에 실무회담을 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이 전부 다 핵무기 폐기하려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날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니까 미국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우리 미국은 이렇게나 사이가 좋다 하는 이것을 확인한 것이 6월 30일 회담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맨날 그래서 그 실무회담 보름 안에 한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요즘 보도에 들어가면 네이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보름 후에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말 하면서 그런데요, 이 정의용 장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또 바이든 당선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회담 성과를 개성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했잖아요.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거예요. 근데 개성했어. 얼마 전에도 정의용 장관이 엊그저께요, 이거는. 엊그저께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이것이 북미 합의 사항이었다. 싱가포르.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하려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방위조약도 해체하고 즉 남한이 북한의 핵 우산에서부터 벗어나고 북한도 핵무기 없고 이래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 주둔하고 핵우산 아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는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 주장해. 완전히 이거는 이거는 우리 지식인들도 문제야. 이거는 순전히 북한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비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 그래요. 이거 참 잘 물어주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본래는 트럼프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핵무기 폐기해 안 하면요 첫 번째는 밥상 걷어차고 그 다음부터는 폭폭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요. 6.12 회담 직전에 열이틀 전에 5월 31일 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워싱턴으로 가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니까 일부러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을 가가지고 폼페오 장관을 불러냈어. 폼페오 장관, 이번에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중국이 북한이 지금까지는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과 관계를 돈독해 왔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래 안 합니다. 중국 놈들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이제는 미국 편에 설 거예요. 그러니 핵무기 폐기를 계속 좀 닥달하지 말아 주시오. 좀 용인해 주시오. 이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하시오. 이러니 왜 그러냐? 미국의 최대 대외 정책은 북한 핵무기가 아니에요. 중국 포위 전략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뭐 북한 솔직히 말해서 핵무기 있으나 마나야. 트럼프가 들어보니까 이게 맨날 폼페이오 들어보니까 맨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하는 건데 말 되겠거든.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김영철 위원장 만났는데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만나면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북한에 단 ICBM과 SLBM만,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소유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요, 김영철이 6월 1일 날 백악관에서 만나고요, 돌아갈 때 김영철이 차에까지, 성룡차까지 와서 전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나 북한 그거를 저렇게나 영접하는 환영 영접이라 하나 뭐라 하나 그래 하느냐 이렇게 나왔다고. 그날부터요 트럼프는요 허물허물해졌습니다. 그래서요 4개 항이 있어요. 합의사항이 싱가포르. 첫째가 뭐냐? 새로운 한미 관계의 수립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체제의 수립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뭐냐? 1번, 2번은 내가 생략하고 원문을 안 읽고 세 번째 거는요 이래요. 전문을 읽으면 1번, 2번은 주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주어 두 개예요. 둘이요. 3번은요 주어가 미국은 빠집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To work fo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toward, 향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하여 있잖아요. 먼 미래지. To work, 노력할 것을 commit, 다짐한다. 합의가 아니에요. 4번은 뭐냐면 미군 유해 송환에 북한이 협력한다. 이 네 가지 합의사항인데 이 네 가지 합의사항은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뭐 별 관심 없지. 뭐 합의한다 하니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아무도 이에 대해서요 이 합의는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대에 부수면요 대에 부수면은 트럼프는 바로 북한에 갑니다. 트럼프가 이걸 공개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미국 사회에 이걸 말하면 큰일 나거든. 그런데 트럼프의 그 교묘한 트럼프니까 이게 또 속일 수가 있은 거야. 그래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모델을 그든 말하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이래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중국 포위 전략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동의를 하면 베트남식의 경제 발전 모델을 주겠다 제안을 했다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건 이제 트럼프가 솔직히 잘 모르지. 트럼프 생각에는 미국 사람 생각으로 남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뭐 지원한다 하면 좋아하지 않겠느냐. 북한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북한은요, 남한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우리는 맨날 왜 퍼주기 하느냐 그래서 하는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살 방법이 있어요.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거는 2001년도인데 김정일이가 상해 포동 지역을 시찰한 게 2001년이에요. 포동 그 있죠. 포동에 가면 막 진짜 고층 빌딩 숲이거든. 정말로 그렇잖아요. 포동이 특히 그래. 그거 보고 야 천지개벽했다. 우리도 앞으로 내가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합니다. 개혁 개방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왜 하면 개혁 개방의 물결을 통해서 자유화의 물결, 민주화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했으면 노골적으로 밝힙니다. 이제는 북한 핵무기 보유 용인하는 게 우리 미국한테 나쁘지 않다. 중국 포위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연하게 하고 트럼프가 평양에 갑니다. 나는 그러리라고 봤어. 또 저 초청하고. 근데 지금 근데 이제 어떠느냐 좀 그래서요. 미국 우리나라 여기서는 계속 이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셔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특히 보수 세력들이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은 전부 다 중국 지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싫어합니다. 남한보다 더 싫어해요. 이 남한 멍청이들은 뭣도 모르고 중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고집을 하면 중국은요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김정일 제거. 그런데 북한이 또 이걸 또 알아. 그래서 북한은 중국을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까지 코로나를 핑계대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완전히 차단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또 시진핑 만나자 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이 바이든이 또 골치 아프거든. 말하자면 이 미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오면 또 기댈 때는 또 중국뿐이니까 중국에 설득 이제. 하지만 그러나요.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집권한 시기가 같아요. 몇 달 사이야. 한 2달 사이에요. 김정은이는 11월 달에 했고 시진핑은 1월 달. 한 2달 차인데 집권하고 나서 두 사람이 각각 집권하고 나서 5년 동안 북중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이 이웃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없다는 것은 이건 거의 적대 국가야. 그런데 왜 2018년도에 했느냐?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지가 좀 꼬실라 그래도 도저히 이게 안 되고 북폭할 것 같거든. 이때는 중국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몰래 처음에 만나자 그랬어. 이 말하면 또 길고 생략합니다. 아까 걸로. 그러면 장 선생님하고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그 문제가 되는가를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